여러분의 가족이 집에서 갑자기 눈을 감았을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일입니다. 특히 집에서 가족이 떠났을 때는 슬픔과 당혹감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 옆집 김할머니는 지난해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으셨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처음엔 깊이 잠든 줄 알았지. 그런데 아무리 깨워도 김할머니는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그 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큰 혼란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때 누군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줬더라면 조금은 덜 당황했을 텐데. 김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집 장만, 자녀 교육, 노후 자금 같은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생각하기 불편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준비를 위한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속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겨진 이들이 혼란 속에서도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나중에라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이나 알림 설정으로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필요한 절차들을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워도 꼭 챙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사망 확인과 신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여름, 제 오랜 이웃 최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곁에서 함께 주무시던 할머니가 깨어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깊이 주무시나 했는데 손을 잡아보니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최할아버지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그냥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족의 호흡과 맥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당황스럽더라도 바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제 친구 박 선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미 돌아가신 게 분명한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 한참 망설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119에 전화하실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때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소생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정확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제 저녁에 특별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복용 중인 약은 무엇입니까? 그 같은 질문들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정확히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장례부터 각종 행정 절차까지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서예요. 마치 인생의 마지막 통행증과도 같은 문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받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만약 평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분이라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이 할머니의 경우 병원에서 주치의가 바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80세 정할아버지처럼 갑작스러운 사망이거나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던 경우라면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오면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고인이 평소에 앓던 질병이 있었나요? 최근에 낙상이나 사고가 있었나요? 누가 언제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그 같은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니 부담 갖지 마세요. 김 할아버지는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 과정이 너무 낯설어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고 여러 질문을 하니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캐묻냐며 짜증도 냈는데 나중에 보니 꼭 필요한 절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필요하다면 경찰은 검시일을 부르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고인을 모시고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보통 크게 놀라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60 초반의 장 선생님은 형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부검 얘기에 크게 반발했다고 해요. 형님 몸에 칼을 대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유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님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어 다른 가족들도 검진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망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잘 보관하세요. 장례식장에 제출할 때, 사망신고를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때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합니다. 마치 중요한 신분증처럼 소중히 다뤄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능하면 사본 5장 정도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해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장례식장 선택과 고인 이송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김 씨 가족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장례식장을 선택할지 형제 간의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큰형은 비용이 저렴한 구립장례식장을 원했고 둘째 형은 종교시설 내 장례식장을, 저는 접근성이 좋은 대형 병원 장례식장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평소 가까운 곳에서 치르고 싶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집에서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결정했죠. 이처럼 가능하다면 고인의 평소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대형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지만 동네 장례식장이나 종교시설 내 장례식장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비용, 거리, 시설, 이용 가능한 날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했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장례식장은 하루 24시간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고인의 이름, 나이, 현재 계신 곳의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장례 기간과 종교의식 필요 여부도 함께 말씀하세요. 장례식장 직원은 대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인께서 종교가 있으셨나요? 장례는 몇 일장으로 치를 예정이신가요? 염습은 언제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가족들 간에 미리 상의해두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송인력과 장례지도사를 보내 고인을 모시게 됩니다. 보통 2~3명의 직원이 특수 침대나 들것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이송 전에 가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 이웃 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남편 얼굴을 정리해드리며 고마웠다고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셔츠도 입혀드리고 손수건으로 얼굴도 닦아드렸어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신 이송은 주로 밤이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른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동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미리 경비실에 연락해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 협조를 부탁하면 좋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이송이 진행됐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등교하는 아이들과 마주쳤어요.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리 경비실에 말해 두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송 차량은 보통 검은색 승합차 형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고인은 염습실로 모셔지고 전문 장례지도사가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상세히 설명해 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만약 생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면 가족들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허 선생님은 어머니가 평소 나 죽으면 화장해서 아버지 곁에 묻어주렴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매장과 화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정해야 해요.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장률이 8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장은 가족 묘지가 있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손들이 직접 찾아가 성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이 큽니다. 요즘은 묘지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매년 관리비도 들고 벌초도 해야 하니까요. 화장은 고인의 몸을 화장장에서 화장한 후 그 유골을 어떻게 모실지 결정해야 합니다. 봉안당에 모시거나 나무 아래 묻는 수목장, 바다나 산에 뿌리는 자연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박할머니는 남편을 수목장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평소 나무를 좋아했어요. 이제 그분은 나무가 되어 우리 곁에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끔 그 나무를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고 도시락도 먹곤 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 예약이 필요한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 연휴 때는 예약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장례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해졌어요. 장례 기간이 길면 멀리 있는 친지들이 조문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그만큼 비용과 체력적 부담이 커지니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선생님은 아버지 장례를 2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오래 장례식장에 계시기 힘들었고 저희 형제들도 각자 멀리 살다 보니 오래 머물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짧게 정중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신 1년 후 기일에 가족이 모두 모여 더 의미 있는 추모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식 형태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다면 해당 종교의 의식에 따라 진행하고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장례나 간소화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생전 고인이 좋아하던 것을 중심으로 한맞춤형 장례식도 늘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평생 바다를 사랑했던 아내를 위해 바다 사진으로 영정을 꾸미고 조문객들에게 작은 조개 장식품을 나눠드렸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도 틀어주었고요. 슬픈 자리였지만 아내다운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라고 회상하셨습니다. 장례 방식에 따라 비용도 크게 달라지므로 장례식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고인을 예우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례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다양한데 화장, 매장, 음식 준비, 장례식장 사용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망신고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로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 선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와 여러 절차로 정신이 없어 사망신고를 잊고 있다가 기한이 지나 과태료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벌금을 낸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누군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었죠.
사망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 장소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정부 이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장례 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망 신고를 위해 준비할 서류는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신고인은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할 수 있으며 함께 살던 친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이 정보는 여러 기관에 함께 통보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에 완벽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니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사 등은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몇 달 동안 계속 휴대폰 요금이 나가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사망 신고를 했는데도 통신사에는 따로 연락을 해야 했던 거죠. 다행히 통신사에서 이해해 주셔서 나중에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든 계좌나 보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의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보험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장 선생님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유언장을 작성해 두셔서 상속 문제로 다툼 없이 재산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 너희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덕분에 형제간에 어떤 갈등도 없이 아버지 뜻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보험금은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하니 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파악과 함께 고인의 부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이 선생님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셨는데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후에야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결국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미리 부채 상황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슬픔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슬픔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많이 나고, 어떤 분은 말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해요. 식욕이 없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흔한 반응입니다. 이 모든 반응은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박 선생님은 남편을 잃은 후 한동안 무감각한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담담하다며 오히려 걱정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난 뒤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그때서야 본격적인 애도 과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슬픔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서로 물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함께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선생님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함께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도 함께 먹고 재미있었던 추억도 나눠요.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족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 친구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내가 좋아하던 텃밭을 가꾸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 하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텃밭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이걸 보면 실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텃밭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물만 나왔지만 점차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올랐죠. 지금은 텃밭이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아내와 계속 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데 66세 최할머니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년 넘게 우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딸이 상담을 권해도 내가 미쳤냐며 화만 냈죠. 하지만 결국 보건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상담사 선생님께 이야기하며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상담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모임도 큰 위로가 됩니다. 유가족 모임이나 애도 지지 그룹에 참여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교회의 유가족 모임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모임에서 만난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더라고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은 새로 오신 분들께 제가 오히려 조언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은 더욱 그리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일, 기일, 명절 등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추모식을 갖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내의 생일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그날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바다로 가서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도 불러요.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조개구이도 해먹지요. 처음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날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아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거든요. 이처럼 의미 있는 의식을 만들어 기념일을 보내는 것은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고인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던 노래를 듣거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2 세장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날카로운 통증은 무디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의 추억은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며 점차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새 일상을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계속되는 유대라고 부르는데 고인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장례 절차와 관련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배우자나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없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나누어 두면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5살 정할아버지는 와이프와 함께 엔딩 노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꺼려졌지만 이건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노트에 장례 방식, 유품 정리, 상속 문제까지 상세히 적어두었죠. 이 과정에서 아내와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감사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준비는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입니다. 건강할 때 조금씩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보험 증서, 통장, 부동산 서류, 유언장 등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알기 쉽게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나 휴대폰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두면 좋아요. 68세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파일 하나에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뒀어요. 보험, 예금, 부동산 정보부터 카드 비밀번호, 정기 결제 내역까지요. 그리고 큰딸에게만 알려줬죠. 언젠가 필요할 때 열어보렴이라고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딸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둘째,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을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매장과 화장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종교의식은 어떻게 진행하길 바라는지, 특별히 원하는 음악이나 낭독문이 있는지 등을 가족들에게 알려두면 좋습니다. 셋째, 재산 분배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해두세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간단한 경우 자필 유언장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족 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넷째,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등록해두세요. 이는 고귀한 생명 나눔의 결정이며 사후의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1세 임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시신 기증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저는 평생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어요. 제 몸이 마지막까지 의학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제 진심을 이해하고 지금은 모두 지지해주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위안이 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유산도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많은 추억과 자산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대한 정보와 희망사항도 미리 정리해두면 좋아요. 이런 준비는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자 남겨진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배려입니다. 미리 준비해둘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사망과 관련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첫째, 장례비용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유족연금과 함께 장례비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이런 기억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편이 어려워 장례비가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복지사님이 장제급여에 대해 알려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둘째, 장례식장 선택 시 여러 곳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서비스라도
장례식장마다 비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셋째, 장례 기간 동안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세요. 슬픔과 스트레스로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교대로 쉬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조문객 응대를 위한 역할 분담을 하세요. 상주와 유족들이 역할을 나누어 조문객을 맞이하고 식사 준비와 접대를 담당하면 더 수월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임 선생님은 아버지 장례 때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촌들까지 합해 많은 편인데 장례식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지 않아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친척은 2번 접대받고 어떤 분은 식사도 못하고 가시는 일도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역할 분담표를 만들어 운영하는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섯째,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사망 신고만 하면 상속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금융 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섯째, 장례 후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진첩을 만들거나 추모 공간을 마련하거나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특별한 방법으로 아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내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큰 위안이 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사망은 많은 준비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단계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작은 손전등이 되어 여러분의 길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에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있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조금 더 차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후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정 내 장례 절차 마이너스 결론.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집에서 떠나보내는 순간부터 마음의 회복까지 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이들도 건강하게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본 119 신고부터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선택, 장례 방식 결정, 사망신고, 재산 정리와 상속, 그리고 마음 회복까지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인을 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남은 이들은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아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68세 박 할아버지는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녀와 대화합니다. 제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형태만 바뀔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오늘 나눈 정보가 그 어두운 시간을 조금이나마 밝혀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고인을 품위 있게 보내드리는 것도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혹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필요한 순간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살짝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